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과 명식의 국제질서 교과서 62쪽을 할 거예요. 이 단원은 좀 양이 많아요. 내용 단원이. 그래서 62, 63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64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게 될 얘기는 이 나라입니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땅이 넓었던 나라. 바로 몽골 제국. 다른 말로 원나라라고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몽골 제국입니다. 다른 말로, 몽골 말로는 예케, 몽골, 예케, 몽골, 울루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몽골 제국의 정복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몽골이 어떻게 땅을 넓혀 나갔는지, 정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복당하는 나라들의 저항은 어떻게 됐는지. 자, 몽골의 정복 과정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칭기즈칸이에요. 칭기즈칸은 천호, 백호, 이거를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천호백호제란 뭐냐? 맨 위에 칸이 있으면 칸은 천호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천호장에게. 그럼 천호장은 자기 밑에 있는 10명의 백호장을 불러요. 이 백호장은 또 다시 10명의 십호장, 그리고 십호장은 자기 밑에 있는 10명의 병사들.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위에 명령이 밑에까지 이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몽골의 제도입니다. 몽골은 이 천호제와 백호제를 바탕으로 일사불란한 군대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하와 앞에서 했던 나라죠. 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멸망시킨 건 아닙니다. 서하도 금나라도 둘 다 멸망까지는 못 시켰어요. 칭기즈칸이 거의 죽을 무렵에 서하가 멸망하긴 했는데 칭기즈칸이 이제 마지막 원정을 하다가 죽고, 그리고 불과 조금 있다가 이제 서하를 정복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서쪽에 호라즘이란 나라를 정복합니다. 서하를 공격했고 호라즘을 정복함으로써 칭기즈칸은 이곳을 장악합니다. 비단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자, 칭기즈칸이었어요. 그 다음 오고타이 칸. 몽골의 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3명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고타이 칸. 이 사람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돼요. 우리나라 고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저고요라는 사신을. 근데 그 사신 저고요가 고려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피살당해요. 그러자 오고타이 칸은 어디를 침공해 들어온다? 우리나라 고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금나라, 앞에서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했죠. 금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요. 금나라 정복 연도 정말 외우기 쉽습니다. 1, 2, 3, 4예요. 1234년 1, 2, 3, 4년에 오고타이 칸은 금을 정복했다. 그 다음 3번 쿠빌라이 칸. 정말 한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험 문제 정말 단골 출제입니다. 쿠빌라이 칸은 고려의 항복을 받아요. 근데 고려가 쿠빌라이 칸이 되기 직전에 항복을 합니다. 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당시 몽골이 둘로 나눠졌었거든. 이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몽골이 둘로 나눠졌는데 고려가 항복을 하긴 하는데 쿠빌라이 쪽으로 할까 반대쪽으로 항복할까 고민을 하다가 쿠빌라이 세력으로 항복을 해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시켰는데 왜 고려는 놔뒀느냐? 그런 이유가 있죠. 자, 고려는 항복하면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다시 돌아왔어요. 쿠빌라이 칸은 이때쯤에 이제 우리도 계속 몽골식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좀 변화를 추구하자 하면서 나라 이름을
몽골 뭐죠? 예케 몽골 울루스 이런 거에서 원나라라고 바꿔요. 그리고 도읍지를 카라코름에서 옮깁니다. 바로 대도로. 대도는 베이징입니다. 이곳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자, 지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원래 여기 몽골 땅이었던 카라코름이었는데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기는 거예요. 지도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 항복을 받았으니까 고려가 갖고 있는 막강한 수군을 얻었어요. 고려가 강화도에서 버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군 덕분이었죠. 그 수군을 이끌고 또 동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어디로? 일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사에서 선생님이 작년에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을 원정했는데 고려랑 몽골 연합군이 이겨. 근데 이때 당시에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불어요.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고려 몽골 연합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풍랑을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신풍, 일본에서는 카미카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풍으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 쿠빌라이는 금나라 정복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있었다. 금나라 밑에 있던 한족의 나라, 북송이 멸망하고 남쪽으로 이사갔던 나라, 바로 남송을 멸망시킵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나라 베트남도 공격합니다. 당시 베트남에 있던 나라 앞에서 했었어요. 대월 당시에 쩐 왕조라고 있었는데 대월을 공격했는데 이거는 실패합니다. 막아내요. 대월에서. 그리고 자와라는 곳을 공격해서 바닷길을 장악했다. 이렇게 몽골의 3명의 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칸이 어떤 칸 때 어디를 정복했는지도 보세요. 자, 몽골은 이렇게 장악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나라를 통치를 해 나가는데 몽골의 통치 방식은 몽골 지상주의예요. 몽골인이 최고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시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몽골인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맨 위에는 몽골인이에요. 몽골인을 제일 위에다 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생목인, 눈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네. 자, 생목인 어떤 사람들이다? 저 이슬람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그리고 한인, 금나라에서 항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여진족도 있고 또 금나라 휘하에 있던 한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고려 사람, 거란족, 바레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한인에 취급하고 3등급이야. 그럼 맨 밑엔 누구냐? 남인이라고 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이 남송 출신 사람들, 이들을 제일 밑에다가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오, 미안하다 얘들아, 이게 갑자기 지워졌네. 오호. 그 영상이니까 일시중지를 하고 한번 써보세요. 아이고, 여기 몽골 지상주의 써놔야 됩니다. 근데 다시 쓰려니까 좀 그래서 몽골 지상주의 여기 있던 거 표 그려 놓으세요.
펜을 이걸로 해서 그런가 보다. 써 놓으세요. 자, 몽골이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들을 진압을 해 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그냥 당하기만 했냐? 저항들이 있었겠죠. 저항. 첫 번째, 우리나라부터 봅시다. 고려. 고려의 그 무신 정권 때 일이죠. 무신 정권 때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피살당해요. 저고요란 사람이. 자, 그렇게 되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몽골이 그 막강한 기병을 고려가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려의 선택은 몽골이 수군이 약하니까 강화도로 옮기자. 강화천도. 당시 집권자는 최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앞에서 봤듯이 항복을 하게 되죠. 결국은 항복. 여기를 결국은 항복. 어느 칸 때 했다 아까? 쿠빌라이 칸 때. 쿠빌라이 칸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도읍지가 강화도에서 다시 어디로? 개경으로 환도했다. 됐죠? 이후 고려는 몽골과 연합해 몽골과 함께 어디를 쳐들어갔다? 일본을 원정했다. 앞에 다 했던 얘기들이네요. 하지만 실패로 끝났다. 이후 앞에서 한국사에서 했어요. 작년에 원간섭기라고 하죠. 원나라에게 모든 걸 간섭받던 시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일본. 일본의 이때 당시에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막부 얘기했었죠. 막부. 천황이 있긴 있는데 천황은 그냥 허수아비 황제이고 허수아비 왕이고 모든 권력은 천황 대신에 무사들의 대장 누가? 쇼군이 갖고 있는 거. 그게 막부였지. 그치? 태원아? 태원이한테 열심히 설명해줬습니다. 그날에. 천황은 모든 권력을 그냥 허수아비 형식으로 갖고 있고 모든 실질적인 권력은 쇼군이 갖고 있는 거. 아마 그 막부인데 일본 역사상 막부가 3번 있어요.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그 중에 첫 번째 막부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이들은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을 격퇴했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국 의식이 생겨. 신국. 누가 지켜준다 자기네 나라를. 그 바람 불었잖아. 이 신풍 앞에서 여기 신풍 불었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신께서 지켜주는 나라다. 이렇게 신국 의식까지 생깁니다. 다음 세 번째 대월. 베트남 지역입니다. 이곳에 쩐 왕조라고 있었어요. 당시에 쩐 왕조가 있는데 쩐 왕조도 역시 몽골이 침입해 옵니다. 몽골 조금 전에 했었네요. 당시 쿠빌라이 칸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몽골 당시 쩐 왕조의 쩐, 홍, 다오의 활약.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존재예요. 이 쩐홍다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격장사라는 경문을 돌려 베트남 사람들의 그 참여를 독려했고 그리고 바익당강 전투 이름이 좀 어려워요. 바익당강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다. 이게 쩐 왕조의 몽골 격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몽골의 침입과 그 저항 이렇게 받고요. 자, 그 다음은 지금부터 뭘 할 거냐? 교역망의 통합과 교류, 몽골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교류. 자, 몽골이란 나라가 이렇게 동서양, 동쪽으로는 고려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저 유럽까지 거대한 땅을 이뤄. 그 전에는 그 중간중간에 나라가 수십 개는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뭐 전쟁하느라고 무역 대상인이 왔다 갔다 못하고 전쟁하니까, 그리고 막 가다가도 뭐 약탈도 당하고 막 했었는데, 몽골이라는 나라 하나가 여기를 통치하게 되니까 동양부터 서양까지를 교역망이 안정되게 돼요. 전쟁이 사라져요. 그래서 교류는 몽골의 출현 이후 이게 찍혀 있구나. 교역망이 안정됩니다. 이제는 뭐 국가 간의 뭐 갈등 이런 게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서 엄청난 교류사의 발전이 있어요. 자, 일단 화폐부터 볼게요. 화폐는 당시 교초라는 화폐를 몽골인들이 제시했어요. 교초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역참이라는 것을 설치한다. 자, 독의 역, 동해 역, 뭐 강릉역 이런 역 있지 얘들아. 그 역이야, 역. 길 가는 곳곳에, 자, 동양부터 서양까지 쭉 그 길에 중간중간에 역참이라는 거점을 설치를 해요. 여기에는 말을 두겠죠. 말이나 뭐 이런 거를 두고 식량, 숙소 이런 걸 다 중간중간에 거점을 두는 거야. 진짜 저 역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움직이다가 좀 쉬고 또 말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뭐 식량 같은 거 보급해서 또 움직이고,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역참. 역참은 아무나 쓸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파이자 또는 패자라고 하는데, 이걸 가진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통행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파이자. 교류. 그리고 대외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바닷길을 통한 교역, 바다를 통해서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박사라는 것을 설치했다. 시박사라는 그 관리 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바닷길을 통해서 고려, 일본 등과 막 교역을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기도 했다. 동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려, 일본, 뭐 대월, 동남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교류는 동아시아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교류가 서쪽까지 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슬람과의 교류가 있어요. 이슬람 세력과의 교류. 이슬람 사람들은 이때 천문학이나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 달력 만드는 역법 이런 게 발달을 했는데, 이런 게 소개됩니다. 몽골로 전해져요. 그래서 몽골에서 이 영향으로 만들었던 게 수시력이라는 거를,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요. 몽골이 이슬람의 영향으로 몽골이 제작했던 달력이다.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이슬람 역법은 나중에 이제 조선에서 지도가 하나 만들어져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이따가 63쪽의 지도 좀 볼게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슬람의 영향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칠정산
하늘을 관측해서 그걸 별자리 같은 걸 기록해 놓은 거거든. 이 칠정산도 제작이 되었다. 자, 그 다음 역시 점입니다. 중국의 인쇄술, 나침반, 화약 이런 게 서양으로 전래되기도 했다. 자,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는 거죠. 이때 동서양을 왔다 갔다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인물들도 좀 봐둡시다. 마르코 폴로.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원나라의 사신으로 왔다가 여기서 관리까지 지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유럽으로 돌아가서 동방 견문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븐 바투타. 이 사람은 여행기를 썼던 사람입니다. 아랍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몽골의 그 정복 활동, 그에 대한 저항, 그리고 교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보고 밑줄을 좀 그어볼게요.